네, 안녕하십니까. 6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심리학 개론 6주차 온라인 강의는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휴강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마 중간고사, 다음 주는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중간고사 이전에 하는 마지막 여러분들 수업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한 이 범위까지 중간고사 시험으로 하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그 교과서를 항상 같이 펴서 강의를 같이 수강을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따라오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주까지 우리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했고요. 이번 주는 신정신분석학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석, 정신분석학파의 배경 및 발달인데요. 96페이지입니다. 프로이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결별하고 정신역동이론의 중요한 부분을 유지한 채 우리가 정신분석 이 이론을 정신역동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역동이론의 이런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나머지 부분들은 변형을 시키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적인 입장들을 여러 학자들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잠깐만요. 제가 펜을 좀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융과 그리고 아들러, 랑크, 그리고 호나이, 카렌 호나이, 그리고 에르이 프롬, 아마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책을 쓰신 에르이 프롬, 그리고 슬리반, 그리고 에릭선, 이렇게 해서 우리 책에서는 이런 그 외에도 많은 인물 학자들이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그 서술을 해 두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신정신분석학파라고 해서요. 융과 특히 아들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라고 했는데 특히 융과 아들러를 중심으로 해서 신정신분석학파 쪽은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수업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 그 프로이트 이들 이제 신정신분석 학파들은요. 프로이트의 인간관에서 생물학적이고 굉장히 결정론적인 관점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프로이트는 뭡니까? 굉장히 결정론적이죠. 왜냐하면은 유아 시기에 있었던 어떤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이때의 어떤 부모와의 상호작용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일생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로이트는 결정론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프로이트의 어떤 이런 결정론적인 관점에 반대하고요. 대신에 사회 문화적인 그리고 대인관계적인 요인들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주요 인물 중에서 아들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들러는 그 신정신분석학파라고 중에서 아마 요즘 와서 되게 좀 이렇게 핫한 그런 정신분석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아들러는 여러분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있죠. 그 책이 아마 한 2년 전에 나와가지고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게 뭐 거의 그 베스트셀러에 한 거의 뭐 한 1년 동안 오를 정도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이 유명했는데 이 책의 그 주요 관점이 뭐냐면 아들러의 관점이고 그리고 그 아들러의 이런 신정신분석학파인 아들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화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보시면은 아주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책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긴 한데요. 아들러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야 되는 게 열등감입니다. 여러분들 열등감이라는 말 우리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열등감이라는 그 말을 실제로 이렇게 언어를 만들어낸 게 아들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은
우리는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등감이 있어서 좋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열등감은 가치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모두가 다 뭡니까?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 열등감을 뭔가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인간을 발전시킨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열등감을 컴플렉스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쁜 것이라는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컴플렉스라는 건 나 컴플렉스 있어 이런 말 하죠.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다고 다 컴플렉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열등감이 있지만 그게 컴플렉스가 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면 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컴플렉스가 되지 않겠죠. 근데 컴플렉스가 되는 것은 이건 뭔가 이러면 안 돼. 나는 더 완벽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월감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열등감 컴플렉스 반대가 우월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열등감 컴플렉스와 우월감 컴플렉스는 사실은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열등감은 가지고 있지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컴플렉스가 한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컴플렉스를 극복을 했거든요. 극복을 하고 이건 누구나 다 사람은 다 완벽할 수가 없어. 완벽하면은 신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신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듯이 신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실수를 하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사실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같이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된다는 거죠. 컴플렉스라는 거는 그럼 뭘까요? 약간 이제 우리 책에 나온 거하고 다르게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컴플렉스라는 게 어떤 게 컴플렉스인가요? 여러분들이 이건 나 컴플렉스다. 아니면 이건 누가 뭐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기분 나빠한다거나 그 어떤 얘기를 할 때 특별하게 더 내가 발끈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컴플렉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는 키가 작은 게 내가 컴플렉스라고 하면은 키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남편을 좀 약간 예를 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알면은 이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제 키 얘기만 하면 발끈하거든요. 왜냐면 키가 좀 작아요. 자기는 뭐 다른 것들은 다 너무 괜찮은데 키가 자신의 이제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키가 이제 자기의 어떤 키 때문에 자기가 뭐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 얘기만 하면 정말 발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키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컴플렉스입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극복하긴 했지만 하여튼 그 얘기만 나오면 아직도 이제 저도 100% 극복했다고 할 수 없는 게 그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걸 내가 인정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그럴 수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신체적인 키가 작다 이거는 뭡니까? 컴플렉스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뭐 한국 사람들 지금 옛날에는 작고 뭐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됐지만 요즘은 다른 거는 다 고칠 수 있는데 키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들러는 이 열등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등감이 만약에 내가 있다라면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냥 사람들은 다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에 이제 아마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열등감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아들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들러의 이런 이론들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베토벤은 18년 동안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귀먹은 상태로 작곡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아들러가 말하는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데에 그야말로 인간의 의지를
어떤 그 발휘하고 그러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인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과거에 어떤 얽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지금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이트가 말하듯이 거의 6살까지 이제 프로이트는 모든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인격, 인성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들러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베토벤의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말을 더듬던 데모스테네스가 정말 그 아주 유명한 웅변가가 된다거나, 그리고 신라권을 저술한 이 밀턴은 눈이 먼 상태였어요. 그래서 글을 쓸 수가 없어서 구술로 이 신라권을 썼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 외에도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들? 이 외에도 그 열등감을 극복한 예는 참 많죠. 뭐 헬렌 켈러라든가 뭐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분들 한번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우리가 만약에 맹인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른 쪽이 더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등한 어떤 그 부분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열등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들러는 아주 이제 인간을 그 어떻게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인 존재로 이렇게 봐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저도 이제 아들러를 굉장히 좋아하는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들러를 참 좋아하게 하는데, 저도 이제 상담할 때 항상 아들러의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 목적에 대한 거, 당신은 굉장히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아주 방황을 하고 있고, 내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내담자가 찾아오면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의지,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막 찌질하고 맨날 어떤 거에 우울해 있고, 그리고 나는 이건 못해, 이거는 힘들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본인이 나는 모든 거에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되고,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만약에 굉장한 어떤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이 아주 이런 순간에서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교수가 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리더가 되고 싶겠어.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럼 훌륭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 해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또 그 인간의 의지, 이게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뭔가,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딱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는 거죠. 아들러 입장에서 보면. 예,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프로이트와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우리 그 책에서도 보면요, 쭉 나와 있습니다. 100페이지 정도에 있겠네요. 네. 99페이지네요. 아주 요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99쪽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가 자신의 이론의 토대를 생물학적인 것에 둔 반면에 아들러는 사회적인 것에 둠으로써 그의 이론은 일종의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이 있다. 라고 이제,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어때요? 이론의 토대가 생물학적인 것에 있죠.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으면은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성으로 태어났으면은 또 어때요? 남근 선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피니스 엔비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프로이트는 그 남녀에 봤을 때도 여성은 뭔가 좀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반면에 아들러는 사회적인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론은 일종의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성격 형성에서 경율적론을 강조하지만 아들러는 뭡니까? 목적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프로이트는 성격 형성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본인의 성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성격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부모와의 상호작용 아니면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나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론을 강조하는데 아들러는 그렇지 않고 목적론을 강조하고 있다고 앞에 했죠. 미래의 가상적 목표가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 가상적 나는 이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따라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그 현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이트의 이론은 환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들러의 이론은 굉장히 총체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모든 행동의 근원은 성적 공격적인 추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앞에서 우리 프로이트 할 때 계속 성적인 거, 공격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나왔죠. 리비도라는 게 성적인 리비도, 그리고 공격적인 리비도, 폭력적인 리비도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추동으로 리비도로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아들러는 개인은 통일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총체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기억이라든가 정서, 행동과 같은 부분은 전체 개인을 위해서 활용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러와 이제 프로이트의 다른 점은요. 프로이트는 신경증이 주로 성적인 원인을 갖는다고 봤는데 아들러는 신경증을 학습의 실패다. 그리고 왜곡된 지각의 산물이다 라고 보는 거죠.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각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다라고 이제 아들러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프로이트는 여러분들 그 프로이트가 상담한 사례들을 봤잖아요. 결국에는 뭐가 들어가던가요? 꿈이라든가 꿈을 해석하는데 자유현상을 막 사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성적인 어떤 뭐 이런 부분들로 환원되죠. 근데 아들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학습에 대한 실패 내지는 만약에 신경증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증이 주로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책에서 프로이트는 정신 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상담 혹은 심리치료의 이상적인 목표라고 그렇게 보았죠. 그래서 원초화라든가 자아, 초자아가 조화를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일어나는 이유를 프로이트는 뭐라고 봤나요? 자아가 약해서 그렇다고 받는 거죠. 자아가 원초아에게 흔들리고 그리고 초자아가 계속해서 선생님처럼 도덕 선생님처럼 너 왜 그러니 뭐 이렇게 더 완벽해야지 라고 막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 자아는 뭡니까 원초아하고 초자아 사이에서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뭡니까 자아가 강해지는 거죠. 자아를 좀 더 굳건하게 세우고 자아가 튼튼해지는 게 바로 그 상담의 목표라고 봤습니다. 근데 아들러는 이상적인 목표는 개인의 확장이고 자기 실현이고 사회적 관심의 고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과 프로이트가 다른 점들을 쭉 봤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책에는 없지만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요, 이렇게 이제 초자아가 있죠. 초자아는 뭡니까? 이렇게 완전히 완벽한 어떤
선생님 같은, 도덕 선생님 같은 그런 존재. 그리고 자아는 실제의 나예요. 의식하고 있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고, 여러분 이 자아는 저 지금 자아는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 상담 심리학을 강의하는 이게 저예요.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게 저고. 그리고 원초아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나의 그 욕망이라든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걸 드러내게 되면 굉장히 창피하고 숨겨놔야 되는 이런 게 이제 원초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초아와 초자아가 막 싸우는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성격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고, 아들러는 어때요? 이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나예요. 원초와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디비주얼이라고 해서 그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인이라는 건 여기서 나눌 수 없다. 개인은 나눌 수 없는 거다. 총체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프로이트는 뭡니까? 프로이트는 성적인 욕망, 그리고 이제 또 공격적인, 처음에는 이제 프로이트도 어땠냐면 성적인 욕망으로 모든 인간의 의식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게 뭔가 인간이라는 게 성적인 욕망으로 이 2차 그 유태인을 학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또 공격적인 욕망이 또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성적인 욕망으로 인간의 그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하게 했어요. 근데 아들러는 열등감이라고 했죠. 열등감이 있는 그 개인이 우월해지려는 의지. 그래서 베토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헬렌 켈러, 또 누굽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라권을 선 밀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게 되면 그걸 조금 더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아들러는 그 하나의 증거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중요한 걸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열등감을 극복해야 하는 우월해지려는 의지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게 더 우리 인간을 좀 인간의 행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간의 의지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인간의 생각이라든가 뭐 우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잘 설명해 주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이트는 과거에 관심을 가졌어요. 아들러는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그러니까 과거에 뭔가 내가 6살 때까지 그 했는 성격이 형성되어 버렸다. 그러면 이제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된 걸 뭡니까?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알아차리고 뭐 이렇게 이제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고, 아들러는 미래에 관심을 가졌어요.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뒀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현재의 나의 의지에 의해서 과거 사건에 대한 관점을 달리 해석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과거 사건은 그냥 과거일 뿐인 거예요.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근데 저도 이제 아들러가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과거에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고 뭐 사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누구나 다 뭡니까?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부모님이 나를 양육해 주는 부모가 너무나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걸 다 자녀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부모의 욕구와 항상 이 아동의 욕구가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는 지금 빨리 저녁을 차려 가지고 식구들 밥을 먹어야 돼. 아기가 계속 울고 있어요. 그럴 때 아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럼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삐뚤어져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뭐 막 혼난 경험, 엄마한테 혼난 경험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혼난 경험이 그때 굉장히 뭐 종아리를 맞았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엄마가 나를 그래도 그때 이렇게 내가 잘못했을 때 좀 혼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자랐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어떠냐면 과거를 미워합니다. 과거를 미화하고 과거를 추억하거든요. 좀 지나고 나면 다 아름다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그야말로 정말 많은 기여를 했어요. 인간이라는 게 생각하는 게 뭔가 아무것도 그냥 생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마음의 지도를 그려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그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그런 지도를 그려내고 이 학자들도 그래서 신정신분석학파들도 프로이트가 어, 이루어낸 많은 과학적인 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또한 프로이트의 이런 이론들을 또 비판하면서 또 새로운 이론들을 발전시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맞다, 뭐 아들러가 맞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제 프로이트가 읽어온 그야말로 아주 엄청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마음을 읽어낸 이런 과학 그것도 이제 그냥 읽어낸 게 과학적으로 이제 읽어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신경 그 우리가 이제 정신병, 뭐, 조현병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그걸 방어 기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정신신경증들을 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야말로, 프로이트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이제 이런 이론의 토대 위에서 이제, 새로운 학자들이 이제, 또 다른 많은 훌륭한 이론들을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있고 또 그 정신분석에서 아들러에 대해서 더 많은 걸 하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개론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쭉 훑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개인적으로 각자가 좀 더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교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2교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